안녕하세요. 누나에게 평생을 빚진 마음으로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저와 4살 터울인 누난 항상 저를 지켜줬던 은인 같은 존재예요. 그런 누나와의 일화를 전부 나열해보자면 끝도 없지만 아주 강렬했던 기억 하나를 꼽아보라면 단연코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의 사건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우선 누나가 제게 남다른 존재가 됐던 건 부모님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오래도록 병원에 누워 계셨던 아버진 제가 고작 6살 때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후론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가 혼자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죠. 매일 돈을 벌러 나가던 어머니를 대신해 절 돌봐줬던 건 누나였습니다. 자기도 아직 한참 어린 아이였으면서 누난 어른스럽게 절 챙겨줄 애를 써줬어요. 영수야, 너 숙제 다 했어? 누나한테 얼른 가져와봐. 아직 안 했어. TV 조금만 더 보다 하면 안 돼, 누나? 안 돼. 너 누나가 항상 엄마 오시기 전에 숙제 끝내놓으라고 했지? 그래야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엄마가 조금이라도 우리 걱정을 덜 하실 거 아니야. 얼른 숙제하고 누나한테 검사 받아. 영수야, 너 오늘 입은 바지 좀 가져와봐. 누나가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너무 험하게 놀지 말라고 했지? 바지에 또 구멍 났잖아. 에휴, 이 덕에 누나 바느질 솜씨가 늘어. 누난 어머니 대신 제게 밥을 챙겨주고 숙제도 봐주며 어머니를 위해 집안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누나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된 후엔 저도 누나를 많이 도우려 애를 썼죠. 그리고 누나에게 항상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던 어머닌 제가 16살 때 사고로 그만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셨어요. 당시 20살의 나이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직장을 다니고 있던 누난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이런 약속을 하더라고요. 엄마, 평생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셔서 어떡해요? 앞으로 영수 걱정은 마세요. 저랑 다르게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 우리 영수. 제가 책임지고 대학도 보내고 훌륭한 어른으로 키워낼게요. 누난 제가 자는 줄 알았겠지만 전 누나의 말을 전부 들었습니다. 그런 누나에게 너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론 누나가 너무 불쌍하기도 했어요. 누나도 한 해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생이었잖아요. 누나도 아직 그런 어린 나이였는데 항상 절 먼저 생각해 주느라 누난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버려야 했던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 또한 그때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다짐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항상 누나에게 미안해 하셨죠? 항상 제 생각밖에 없는 누난 제가 잘 보살필게요. 꼭 공부 열심히 하고 성공해서 누나가 했던 고생들 제가 다 보답하면서 살게요. 그렇게 우리 둘이 잘 의지하고 살아갈 테니까 저희 걱정은 말고 이젠 편히 쉬세요. 그때 전 항상 절 지켜주고 보살펴주던 누나에게 꼭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던 겁니다. 그 후 누난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하며 직장과 저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 누나 덕에 전 힘든 형편에 학원도 다니며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죠. 누나, 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서 공부해도 돼. 그러니까 내 학원비 될 생각만 하지 말고 그 돈으로 누나도 나가서 남자친구도 좀 사귀고 친구들하고도 놀고 그래. 너 공부 제대로 못 시키면 내가 나중에 엄마 아빠 얼굴을 어떻게 보니. 누나 인생은 누나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학생의 본분이나 다 할 생각해. 누나 자신을 위해 좀 살라고 해도 누난 제게 쓸데없는 소리 말라며 제 머리를 콩 쥐어박을 뿐이었어요. 그런 누나 덕에 저는 정말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후 저도 과외를 하며 돈을 열심히 벌긴 했지만 누난 그런 제 등록금을 대주기 위해 여전히 쉬지 않고 일을 했죠. 전 대학을 졸업한 후 대기업에 곧장 취업을 했는데 합격 발표가 나던 날 저는 누나를 업고 집안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어머, 얘가 왜 이래? 이럴 땐 보통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업어드리곤 하잖아. 누난 나한테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야. 누나,
누나가 나 위해서 얼마나 희생해줬는지 나 잘 알아. 이제 내가 평생 누나한테 보답하면서 살 거니까 앞으로 호강의 겨울 각오 단단히 해. 그래, 누나 아주 마음 단단히 먹을게. 내가 동생 덕에 결혼도 안 했는데 부모님 소리도 듣고 아주 좋다야. 그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한 전 첫 월급을 받은 날은 누나를 위해 백화점에서 옷 선물을 해줬어요. 그리고 됐다고 거절하는 누나에게 억지로나마 다달이 생활비를 겸한 용돈도 주었고 돈을 모아 누나와 난생 처음 해외여행을 떠나기도 했죠. 전 저를 키워주다시피 했던 누나에게 다른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효도를 했던 거예요. 누난 제가 30살 땐 너무 좋은 사람이던 매형과 결혼도 했는데 그때 전 누나에게 3천만 원이라는 제 거의 전 재산을 주었습니다. 예, 됐어. 그거 네가 취업하고 나서 모은 전부잖아. 그걸 다 나한테 주면 어떡해. 난 부모님 대신 나한테 부모님 역할을 해준 누나가 있었지만 누나한텐 부모님을 대신해줄 존재가 없었잖아. 그런 누나 결혼할 때만이라도 어머니 아버지 대신 이렇게 도와주고 싶었어. 난 아직 여자친구도 없고 돈이야 또 모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냥 받아줘 누나. 날 누나한테 받기만 하는 모렴치한 동생으로 만들지 말아줘. 진심으로 결혼 축하해 누나. 결국 제 고집에 졌던 누난 고맙고 또 고맙다며 저를 끌어안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누나가 결혼하던 날엔 아랫사람인 제가 혼주석에 앉을 수는 없으니 혼주석은 비워져 있었는데요. 때문에 양가 부모님께 인사하던 시간에 누나 매형은 사돈 어른들께만 인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론 누나를 안아주며 누나를 따라 많이 울어주시던 사돈 어른들을 보고 마음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론 두 분이 누나에게 부모님의 빈자를 많이 채워주실 것 같았거든요. 상견례 때 뵀던 두 분은 누나를 진심으로 아껴주시는 것 같았으니까요. 누난 결혼한 후 정말로 매형과 사돈 어른들의 보살핌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제야 저는 누나 걱정을 좀 덜고 제 인생에 더 집중하게 됐죠. 영수야, 요새 사업은 어때? 꾸준히 성장세라 다행이지 뭐. 잘 됐네. 그럼 너도 이제 장가 좀 가. 언제까지 그렇게 일에만 매달려 살 거야. 너도 꼭 네 애도 많이 낳고 싶다며. 저는 누나가 결혼한 지 3년 뒤 퇴사한 후 그동안 다시 모은 돈과 퇴직금을 전부 투자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사업은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업에만 몰두하며 살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는 40을 넘겼더라고요. 누난 슬슬 제 결혼을 걱정하며 잔소리를 했습니다. 저도 결혼도 아이 생각도 있었기에 그때부터 전 소개팅 자리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가는 족족 퇴짜를 맞았죠. 제가 다른 건 안 보는데 키를 좀 봐서요. 적어도 저보단 좀 커야 남자로 보이는데 영수 씨 키가 너무 작으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제가 남자 외모를 안 본다고 해도 기본적인 스킨십은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영수 씨는 외모가 너무 제 취향이 아니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좋은 분 만나세요. 영수야, 지연 씨가 네 키도 얼굴도 다 괜찮은데 네 머리숱이 너무 빈약해서 만나기가 힘들겠대. 탈모는 무조건 유전이라는데 이셀 생각하면 힘들 것 같다네. 너한테 미안해서 거절 문자 보내기 힘들다길래 내가 대신 말을 전해주는 거야. 소개시켜준 입장에서 괜히 너한테 좀 미안하다, 야. 솔직히 전 인물이 잘나지도 않았고 키도 165cm도 안 되는 데다 탈모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 시절에도 인기가 전혀 없었죠. 그래도 그땐 공부와 일, 사업에 몰두하느라 괜찮았는데 본격적으로 마음먹고 나가기 시작한 소개팅에서 계속 퇴짜를 맞으니 속도 많이 상하고 자존감도 많이 깎이더군요. 하지만 평생 외롭게 살아왔던 전 꼭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나이 44세 소개팅을 포기하고
주위에서 추천을 받아 한 결혼정보 회사에 가입하게 됐어요. 부모님은 안 계시다니까 시집살이 걱정은 없겠네요. 전 결혼하면 전업주부 하면서 좀 여유롭게 살고 싶은데 결혼 후에 가사 도우미 이용하는 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고 난 후에도 힘들긴 마찬가지더군요. 결혼정보회사엔 어쩔 수 없이 조건을 더 중시하는 분들이 많은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외적 조건이 딸려서 그런 건지 여자분들이 유독 제게 대놓고 돈 요구만 하거나 저희 부모님이 안 계신 일에 대해 무례한 발언까지 하더라고요. 당시 제 사업은 날이 갈수록 더 잘 되고 있었는데 그런 제 사업을 노리며 결혼하면 친정 식구들을 채용해 가족 회사를 운영하는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여자까지 있었어요. 제가 운이 좋지 않았던 거겠죠. 그런 여자들 때문에 갈수록 실망하며 슬슬 결혼에 대한 의지가 꺼져갈 때쯤 전 드디어 제 짝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 아내였어요. 영수 씨 말씀하시는 것도 참 선하시고 배려심도 많으시네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 영수 씨만큼 착한 분은 못 본 것 같아요. 처음엔 아내와 잘해보거나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외국에서 대학을 나온 뒤 한국에 들어와 잘 나가는 프리랜서 통역가로 일하고 있다던 아내는 말씨도 교양 있고 눈빛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내가 한눈에 마음에 들었지만 문제는 아내가 저보다 16살이나 어리다는 거였습니다. 당시 제가 46살, 아내가 30살이었죠. 그런데 처음 만난 날 이후 아내가 제게 애프터 신청을 해오지 않겠어요? 아내가 마음에 들었으니 당연히 자리에 나가긴 했지만 궁금하고 의아한 마음에 물었었어요. 벌써부터 이런 말씀 드리기 이르다는 거 알지만 아무래도 전 나이가 있어서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남을 이어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라 씨는 그러기엔 너무 젊지 않으세요? 솔직히 저번에 소라 씨가 나왔을 때 나이 듣고 저 정말 놀랐습니다. 소라 씨는 제 나이가 신경 쓰이지 않으세요? 게다가 전 그 나이 차이를 커버할 만큼 외모가 어려 보이거나 훌륭하지도 않은데요. 애초에 전 어른스러운 남자를 좋아해서 나이 차이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이미 매니저님께 말씀드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수 씨 나이를 듣고도 처음 그 만남 자리에 나갔겠죠. 그래도 영수 씨 나이가 좀 많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만나서 대화 나눠보니까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수 씨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똑똑하고 선한 분 같아요. 외모야 저도 미스코리아 나갈 수준도 아닌데 제가 누구 외모를 따지겠어요. 그리고 영수 씨 얼굴 제 눈엔 좀 귀엽게 보이는데요. 그날 아낸 결혼을 염두에 두고 싶다는 제 말에 친정 부모님은 잘 살진 않지만 노후는 다 준비되어 있고 자기 자신도 충분히 능력이 있다. 자신은 아이를 낳더라도 이 직업을 사랑하기에 맞벌이를 희망한다. 그리고 자신도 일찍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었기에 주위에서 소개팅을 받기보단 이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 거다 등등 미래 건설적인 이야기를 많이 공유해 줬습니다. 이미 아내가 어떤 사람인진 결혼정보회사가 다 검열을 마쳤을 테니 의심할 바가 없었고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제가 좋다니 만남을 이어가지 않을 이유도 없었어요. 그렇게 저와 아내는 몇 번 더 만난 후 연인이 되었죠. 진짜 영화를 왜 이렇게 슬프게 만든 거야? 그만 울어, 소라야. 아주 슬픈 영화 2번 봤다간 탈진하겠네. 그렇게 만나본 아내는 참 감성적이고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나가다 마음 아픈 광경을 보거나 슬픈 영화라도 보는 날엔 아낸 밥을 먹다가도 또 눈물을 터뜨릴 만큼 눈물도 많았죠. 한 번은 저희 집 가정살 이야기해줬는데 아내가 하도 제 마음에 공감해주며 흐느끼던 탓에 그날 갔던 레스토랑의 스테이크와 파스타가 전부 식어버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인간적이고 다정하던 아내와 전 이듬해인 만난 지 10개월 만에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도 빨리 결혼하고 싶긴 했지만 아내가 먼저 제게 청혼을 해줬거든요. 오빠는 아이도 있는데
이렇게 연애만 하고 있기 솔직히 좀 조급했지? 난 오빠란 사람한테 확신이 있어. 그러니까 오빠도 나한테 확신이 있다면 우리 이만 결혼하자.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로 만들어줄게. 아내 덕에 행복한 결혼 준비를 시작한 우린 우선 예비처가 인사부터 갔습니다. 당시 아내는 한 아파트에서 친정 부모님과 3살 터울의 오빠와 넷이 살고 있었어요. 예비처가 인사 갔던 날, 저는 아내의 방도 구경하고 듣던 대로 너무 좋으시던 예비 장인 장모님께 환영도 듬뿍 받았죠. 영수 씨, 소라 얘가 어릴 때 얼마나 귀여웠는지 아세요? 저랑 소라는 어릴 때부터 유독 사이가 좋았는데요. 제가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려고만 하면 소라가 제 옷깃을 붙들면서 그렇게 울어댔어요. 자기도 저랑 놀겠다고요. 얘가 그렇게 제 껌딱지였는데 나중에 일기장에 이런 말도 써놨다니까요. 난 나중에 크면 꼭 오빠랑 결혼할 거다. 너무 귀엽고 순진했죠? 아이, 오빠, 그런 얘기를 왜 해? 창피하게. 무엇보다 전 그날 평소 궁금했던 아내 오빠인 형님을 만난 것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오빠와 사이가 유독 좋았다며 한 번씩 자기 오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누나와 남다른 사이였으니 사이 좋은 남매 사이라는 게 꽤나 좋게 보였죠. 이후 형님은 저와 잘 지내보고 싶다며 제게 따로 연락해 술을 한잔하기도 했어요. 제가 뵙자고 해서 불편한 거 아니죠, 영수 씨? 솔직히 우리 소라가 너무 착하다 보니까 오빠로서 걱정되는 마음에 이렇게 따로 뵙고 잘 부탁드린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또 영수 씨랑 미리 친해지고 싶기도 했고요. 아닙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형님, 나이는 제가 좀 많지만 그래도 손아래 사람 아닙니까? 그냥 편하게 매제하고 부르세요. 오늘 술은 제가 특별히 좋은 술로 대접하겠습니다. 그렇게 저와 친해지려 노력하던 형님과 저 또한 친해지고 싶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한편 저 또한 당연히 아내를 누나와 매형에게 인사시켰어요. 누난 두근거리는 기대감에 예약한 식당에서 아내를 처음 만나던 날 미용실까지 다녀왔다더라고요. 매형이 제게 그 얘기를 해주는데 누나 눈치 없이 왜 그런 말을 하냐며 매형의 팔을 딱 때렸습니다. 부끄러웠던 거죠. 그렇게 세상에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두 여자를 서로 소개시켜주는데 어찌나 가슴이 부풀던지요. 그런데 그날 누나는 이상하게 아내를 계속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처음엔 그러려니 하던 전 나중엔 괜히 민망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누나, 사람 뚫어지겠어. 왜 이렇게 쳐다봐? 그냥 가족들 사이니까 좀 더 잘 봐두려고 그러지. 소라 씨, 불편했다면 미안해요. 그날은 사람 참 싱겁다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 후 누나와 아내는 상견례 자리를 포함해 3번 정도 더 만났었는데 누나는 아내에게 잘해주긴 했지만 어딘가 자꾸 묘하게 차가워 보였어요. 누나가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가 싶어 슬쩍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누난 그런 거 아니라며 또 어물쩍 넘어가더라고요. 아내도 그런 누나의 태도가 신경 쓰였는지 괜히 저를 통해 누나에게 선물도 하고 누나에게 직접 안부 전화까지 걸며 누나에게 잘하려는 모습을 보였죠. 아무래도 형님이 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지? 난 형님 너무 존경스럽고 좋던데 어떻게 해야 예쁨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너 잘못한 거 없어. 그리고 우리 누나도 이유 없이 사람 싫어하고 그럴 사람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냥 아직 낯을 좀 가리는 거겠지. 네가 싫었으면 소라 네가 누나한테 선물 보냈을 때 고맙다고 더 비싸고 좋은 선물로 보답을 왜 했겠어. 아내를 이렇게 안심시키긴 했지만 저도 누나의 묘한 태도가 신경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 누나는 한 번은 제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레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영수야, 누나가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결혼까지 하기엔 좀 이르지 않어? 소라 싹싹하고 좋은 애인 건 나도 충분히 알겠는데 좀 더 만나보고 결혼해도 되지 않을까?
이미 결혼 준비 다 끝난 마당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누나. 그리고 우리가 만난 지 10달 만에 결혼을 결정하긴 했지만 결혼 준비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그래도 1년 4개월은 만난 거야. 혹시 누나, 내가 모르는 무슨 다른 이유라도 있어? 하지만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고 결혼식만 앞둔 상황이었기에 그런 누나의 말을 곧이곧대로 수용하긴 좀 힘들었습니다. 혹시 누나에게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싶었지만 누난 또 그런 건 아니라며 제게 사과하더라고요. 자신이 괜한 걱정을 해서 제게 이상한 말을 했다면서요. 그런 누나가 신경 쓰여 몇 번이고 다시 물어봤지만 여전히 누난 제게 별다른 이유를 말하지 못해줬죠. 그렇게 전 누나를 생각하면 조금 찜찜하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얼마 뒤 아내와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보름 전 입주했던 신혼집에서 아내와 함께 짐을 챙긴 뒤 그날 밤 비행기를 타고 곧장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오빠, 저 바다 색깔 좀 봐. 너무 예쁘지? 나 진짜 너무 행복해. 오빠, 아까 그 거북이 봤어? 완전 크고 예쁘지? 와, 나 진짜 꿈꾸는 것 같아. 신혼여행 첫날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비록 비행기에서 잠을 청했기에 피곤하긴 했지만 우린 아름다운 빛깔의 와이키키 해변에서 수영도 하고 스노클링을 통해 바다에서 거북이와 함께 헤엄도 치며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곤 리조트로 들어와 거의 기절하듯 잠이 든 뒤 다음날 오전은 숙소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신혼여행 이튿날 점심을 먹고 쉬고 있던 전 누나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어요. 전 제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했나 싶어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나는 제게 아주 뜬금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세요? 야, 영수야, 지금 옆에 소라 있니? 왜? 그럼 너 빨리 나가서 전화 좀 받아. 급한 거니까 빨리. 전 누나의 그런 말에 어리둥절하게 숙소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내는 화장실에 갔었긴 했지만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았거든요. 나왔으니까 이제 말해, 누나. 왜? 무슨 일인데? 영수야, 잘 들어? 누나가 한국행 비행기 티켓 보냈으니까 빨리 귀국해. 걔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빠져나와. 뭐? 대체 왜? 무슨 일인데? 갑자기 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가? 신혼여행 중인데. 지금 신혼여행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누난 소리까지 고래고래 지르며 제게 황당한 말을 하더군요. 한 번도 누나에게서 본 적 없는 모습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면서도 누나가 이러는 데는 분명 무슨 큰 이유가 있겠다 싶었는데 이어진 누나 행동에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지금 사진 한 장 보낼 테니까 너 그거 보고 잘 생각해서 결정해. 누난 이렇게 말하며 제 휴대폰으로 급히 사진 한 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보자마자 저는 누나에게 알겠다고 말한 뒤 곧장 짐을 싸서 귀국했습니다. 갑자기 나만 두고 한국을 가겠다고? 정말 미안해.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나 봐. 그래도 그렇지. 신혼여행 중인데 이렇게 갑자기 가면 어떡해. 황당해하던 아내에겐 회사 핑계를 대면서요. 하지만 아내는 쉽게 납득을 하지 못했는데 너무 혼란스러운 마음에 그런 아내에게 표정 관리하기도 쉽지 않아 그냥 도망치듯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오니 누난 공항까지 달려와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전 그런 누나를 보자마자 달려가 소리치듯 물었어요. 누나, 대체 그 사진 뭐야? 왜 소라가 자기 오빠랑 그런 짓을 하고 있냐고? 그리고 누난 그 사진이 또 어디서 났어? 누나가 제게 보여줬던 사진엔 아내와 형님이 도저히 남매 사이 할 수 없는 진한 입맞춤을 하고 있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어요. 어떻게 남매 사이 이런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이건 뭔지 몰라도 큰 문제다 싶어 누날 만나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얼른 한국으로 돌아온 거죠.
그 자리에서 아내에게 캐묻고도 싶었지만 아내에겐 왠지 진실을 듣기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와 누나에게 모든 진실을 들은 전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우선 앉아봐. 내가 차근차근 설명할 테니까. 사실 나 소라케 봤을 때부터 뭔가 관상이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래서 찝찝해서 계속 얼굴을 쳐다봤던 거야. 게다가 걔를 보고 난 후부턴 꿈자리도 뒤숭숭하더라니까. 심지어 내가 너한테 말 안 하고 걔랑 네 사주도 봤었는데 너랑 궁합도 영 아니라고 했어. 그렇게 걔가 찝찝하긴 했는데 걔가 또 너한테도 나한테도 너무 잘했잖아. 그런 애 가지고 괜히 너한테 관상이 별로다. 궁합이 영 아니라더라. 이런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어. 누난 계속 이상하게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찝찝했다더군요. 하지만 차마 이렇다 할 명확한 이유는 없어 제게 결혼하지 말라는 말을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 아무리 생각해도 느낌이 별로라 제게 전화해 결혼을 좀 늦추는 게 어떻냐는 말도 한 거더라고요. 그때도 타당한 이유가 없어 강하게 주장하지 못했던 거고요. 근데 네 결혼식 직전이 됐는데도 너무 찝찝해서 나 뒤늦게 뒷조사를 의뢰했었거든. 그리고 결과를 받자마자 기겁해서 너한테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했던 거야. 역시 사람 촉이 무섭다는 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었다니까. 걔네 오빠랑 그렇고 그런 사이야. 뭐? 그 둘이? 아니, 내가 설명을 좀 이상하게 했네. 다시 말해줄게. 그 둘 남매 사이 아니야. 임소라 걔랑 걔네 오빠라는 사람 남매가 아니고 너랑 걔랑 만나기 1년 전부터 사귀다가 동거까지 하고 있던 연인 사이였다고. 네가 인사 갔었던 그 처가 있지? 그 집 소라 걔네 부모 집이 아니라 그 둘이 월세로 같이 동거했던 집이라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랑 만나면서 그 여자 그놈하고 쭉 동거하고 있었다고. 걔네 부모도 결혼식에 왔던 하객들도 다 돈 주고 고용했던 알바였대. 심지어 외국에서 대학 나오고 통역가로 일하고 있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었어. 그 여자 사기 전과로 교도소만 그 나이에 3번이나 갔다 온 사기꾼이었어. 사기꾼? 그러니까 그 둘이 커플 사기단이었다는 거야? 그래. 그기 집에 순진하고 돈 많은 남자 꼬시려고 속임술 써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던 모양이야. 그렇게 사기 결혼해서 남자 돈 뜯어내고 그놈이랑 같이 도망가려고. 너 완전 큰일 날 뻔했어. 정말 뒤통수가 얼얼했습니다. 누나의 말과 누나가 보여준 모든 증거에 따르면 전 완전히 속았었던 거예요. 심지어 아내는 교도소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지 3년도 안 된 상태더라고요. 정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누나가 아니었다면 진짜 큰일 날 뻔했던 거죠. 누나, 우선 고마워. 누나 아니었으면 난 지금 나한테 고맙다고 할 때가 아니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런 사기꾼들은 아주 법의 철퇴를 내려쳐 줘야 한다고. 누난 얼이 빠져있던 제게 큰 소리를 쳐서 제 정신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누나 덕에 정신을 차린 전 우선 누나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고 인사한 후 집으로 향했어요. 한밤중이었던지라 그날을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렇게 신혼집에 도착한 전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 몇 안 되는 짐을 모조리 쌌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아내가 해온 몇 가지 혼수들과 함께 그 짐을 모조리 아내 오빠, 아니 그 망할 자식의 집으로 용달을 불러 보내버렸어요. 전부 버릴 수도 있었지만 앞으로 법정 분쟁에 오랫동안 휘말릴 텐데 꼬투리 잡힐 작은 건수라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곧장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죠. 오빠, 한국에 잘 도착했어? 어제 내가 전화했는데 연락도 안 받고 걱정했잖아. 회사 일은 잘 해결된 거야? 사실 회사 일 말고 다른 일 때문에 한국에 온 건데 일은 이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 같아. 다른 일? 그게 뭔데? 아는 제 걱정에 숙소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있었다며 걱정스레 말하더군요. 저는 그런 가증스러운 여자에게
코웃음을 치며 소리쳤어요. 너랑 네 오빠라는 그놈 고소하는 일, 뭐? 못 알아들어? 나 방금 네 짐, 그리고 네가 해온 혼수 다 그놈 집으로 보냈어. 여긴 내가 해온 집이고 나머지 가정가구도 다 내 돈으로 산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들이랑 너만 딱 이 집에서 나가주면 돼.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것 같으니까 다시 말해줄게. 사기 전과범인 네 정체, 그리고 똑같이 한통속인 그놈 정체 내가 다 알았다고, 이 사기꾼아. 뭐? 오빠가 그걸 어떻게 알면 진실이 뭐 달라져? 야, 꽃뱅꽃뱅 거리는 거 말만 들었지. 내가 실제로 이렇게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넌 이제 끝장났어. 너 나한테 공 많이 들였더라. 같은 업계에서 만난 친구라면서 나한테 통역가인 척하던 대행 알바도 소개시켜주고 일 때문에 출장 갔다면서 일하는 척 가짜 사진도 찍어서 보내고 역시 게으른 사람은 사기도 못 친다는 말이 맞다니까? 그렇게 공을 들였으니 내가 깜빡 속았지. 근데 너 이제 다 끝났어. 오빠, 우선 진정하고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래, 나 오빠한테 처음에 거짓으로 접근한 건 맞아. 근데 나 오빠 진심으로 사랑했어. 너무 사랑해서 버림받을까봐 오빠한테 사실대로 실토를 못한 거야. 이게 끝까지 누굴 호구로 하나. 결혼식 직전까지도 그놈하고 만나서 희낙낙대던 거 나 증거로 다 가지고 있거든? 너희들이 어떻게 내 돈 뜯어낼지 작당모했던 증거까지도 다 있는데 어디서 지금 연기질이야? 야, 너 교도소에서 나온 지 아직 3년도 안 됐더라? 그 와중에 내가 너 고소하면 너 누범돼서 더 가중처벌 받는 거지? 어디 사람 얕잡아 본 대가 혹독하게 한번 치러봐. 나 이전화 끊는 대로 변호사 선임해서 너랑 그놈 고소해버릴 거니까. 오빠, 영수 오빠, 여보. 전 애타게 절 부르던 그 여자의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용달 업체가 도착했는지 이번엔 그놈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게다가 그놈은 이미 그 여자에게 전화를 받고 모든 사실을 들은 건지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매제, 아니, 영수 형님, 보내신 소라짐은 잘 받았습니다. 제가 소라 오빠가 아닌 것 다 알게 되셨다면서요? 기분 많이 상하셨죠? 전 이건 아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계속 말렸었는데요. 소라가 제 말을 안 들었어요. 제가 너무 사랑해서 소라를 못 놓고 거짓말에 가담하기까진 하긴 했지만 저도 잘못인 거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돈은 많이 얻고요. 사죄 의미로 형님이 보내신 소라 짐이랑 혼수들이라도 팔아서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좀 드리면 어떨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와중에 지만 사겠다고 발버둥을 쳐? 이 남자도 아닌 자식아. 왜? 내가 고세해서 교도소라도 갈까봐 무섭냐? 근데 난 너 봐줄 생각 전혀 없거든. 말리기는 개뿔. 너, 네가 더 신나서 부모 알바, 하객 알바 면접까지 직접 보고 다닌 명백한 공범이잖아. 난 너도 그 여자랑 똑같이 고소해서 무조건 콩밥 먹일 거야. 아무리 초범이라도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할 거라고. 돈 같은 것도 내가 알아서 소송 걸어서 받아낼 거니까 넌 숨죽이고 단두대 위에 올라설 각오나 해. 알았어?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이 쪼다 자식아. 전 어떻게든 자기 혼자 피해가를 용을 쓰던 그놈에게도 똑같이 으름장을 놓은 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곤 평소 친분이 있던 변호사를 찾아가 모든 자료를 보여주며 그들에 대한 고소와 소송을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아내는 저와 전화를 끊은 뒤 곧장 귀국행 비행기에 올랐나 보더군요. 다음날 그 여잔 그놈과 함께 집 앞에 찾아와 싹싹 빌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물론 문도 열어주지 않았죠. 오빠, 제발 문 좀 열어봐. 우리 아직 혼인신고는 안 했어도 엄연히 결혼한 사이잖아. 근데 우리 사이 이렇게 그냥 끝낸다고? 나 이번에 또 들어가면 오빠 말대로 누범이라 형량 많이 나올 거란 말이야. 제발 결혼까지 했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봐줘. 영수 형님, 따지고 보면 전 별로 한 것도 없잖아요.
저 엄청 예민해서 집 아니면 잠도 잘 못 자는 사람인데 진짜 교도소라도 가게 되면 저 큰일 나요. 저 앞으로 형님이 시키는 거면 형님 발이라도 핥으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봐주세요. 네? 둘 다 헛수고 그만하고 꺼져. 계속 시끄럽게 굴면 경찰 부른다. 어? 어디 미리부터 수갑 차볼래? 전 자꾸 돌아가지 않고 시끄럽게 구는 그들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포기하며 돌아간 것 같더니 똥줄이 탔는지 나중엔 저희 회사까지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곤 사람들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비는데 짜증이 나서 크게 호통쳤어요. 야, 그렇게 감옥 가는 게 무서웠으면 애초에 이딴 사기를 왜 쳐? 야, 임소라, 인생이 아주 만만했지? 어? 그래, 너도 설마 교도소에서 나온 지 3년도 되기 전에 걸리게 될 줄은 몰랐겠지. 근데 너무 빨리 걸려서 가중처벌까지 받게 생겼으니 똥줄 탈만도 해. 그리고 네 놈도 여자친구 팔아서 돈 벌 생각했을 땐 마냥 신나하다가 막상 걸려서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아주 눈앞이 막막하지. 세상은 뭐든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야. 감히 남이 뒤통수 쳐서 쉽게 돈 벌 생각했던 니들한테 내가 인생의 쓴맛 한번 제대로 보여줄 거야. 아무리 이렇게 빌어도 난 될 쪽 같을 테니까 그만 좀 찾아와. 당장 안 가면 나 니들 업무방해로 신고한다.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아무리 빌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자 그들은 이제 제 앞에서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중엔 서로의 어깨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뺨을 때리며 손찌검까지 하면서요. 그러게 내가 애초에 이건 위험하다고 했지? 임소라 너 때문에 나까지 큰일 나게 생겼잖아.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 허술한 사기꾼아. 내가 애초에 너 같은 전과자를 만나서 돈 것까지 하는 게 아니었는데. 뭐? 내 계획 듣고 또 신나서 방방 뛴 게 누군데? 그리고 내가 너 좋다고 매달렸니? 네가 나 좋다고 쫓아다닌 거잖아, 이 양아치야. 뭐? 양아치? 너 지금 말 다 했어? 그래, 다 했다, 어쩔래. 애초에 내가 너 같은 그지 자식 만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또 사기치고 다닐 일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건 다 너 때문이야. 뭐? 그지? 이 독사 같은 게 진짜. 아! 너 지금 내 어깨 쳤어? 아! 넌 지금 내 뺨 쳤냐? 이 버러지 같은 게. 그런 한심한 그들을 저는 결국 경찰을 불러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정신적 금전적 피해 보상을 위해 민사소송도 걸며 전 그 여자를 제게 소개시켜준 결혼정보회사도 찾아가 잘잘못을 분명하게 따졌어요. 회원 정보 확인을 그 회사에서 애초에 제대로 하지 못했기에 이런 사달이 벌어졌던 거니까요. 당신들한테 그저 스쳐가는 고객 한 명뿐일 수도 있겠지만 그 고객 한 명 한 명 모두가 간절하게 인생을 걸고 여길 찾아옵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당신들을 믿고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회원 정보 하나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당신들을 어떻게 고객들이 계속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쫄딱 망할 뻔한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회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거면 법이 왜 있겠습니까? 나 이 회사에도 민사소송 걸 생각이에요. 근데 그 전에 정말 진심 어린 사과도 받고 약속도 하나 받고 싶어서 여기 먼저 찾아온 겁니다. 사과는 받았으니까 앞으로 나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게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확답하세요. 만약 배째라식으로 나오면 나 이 회사 언론에 아주 제보해버릴 겁니다. 그날 난 사달에 결국 회사 대표가 직접 나와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저는 그 대표에게 앞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를 개선해 나갈 건지 직접 확답까지 받은 후에야 그곳을 나왔죠. 그 후 저는 정말 결혼정보회사에도 소송을 걸었어요. 이렇게 확실히 본보기를 보여놔야 앞으로 그 회사에서 더 조심할 테니까요. 통쾌했던 건 그 회사에서도 그 여자에게 피해 보상 소송을 걸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사문서 위조로 형사 고소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그 여잔 대담하게도 자신의 신상에 대한 서류를 위조해 그 회사에 제출했던 겁니다. 그랬으니 그 여잔
약이 바짝 오를 대로 올랐었나 봐요. 어느 날 그 여잔 제게 이런 문자까지 보냈거든요. 너 길 가다 뒤통수 조심해라. 이 땅딸보 늙은이 자식아. 여자 손도 못 잡아봤을 놈이 결혼하는 기분까지 느끼게 해줬으면 고마워해야지. 감히 날 엿먹여? 넌 평생 내가 저주할 거야. 이건 겁박에 해당돼서 죄목에 추가할 수 있는 거 알지? 아주 제 무덤을 팔아 파. 다른 사람 인생 우습게 본 죄 내가 아주 제대로 갚아줄게. 이 사회 암덩어리야. 아무리 네가 짓거려봐라. 내가 눈 하나 깜빡하나 이 패배자야. 저는 코웃음을 치며 그 문자 또한 그 여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전 오랜 시간 동안 법정 싸움을 했어요. 그 결과 전 두 연놈과 결혼정보회사에게서 금전적, 정신적 피해 보상금도 받아낼 수 있었고 그 여자와 그놈은 징역형을 받았죠. 그놈은 초범이었지만 그 여자가 제게 친 사기 행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도가 악랄했고 제가 엄벌을 부탁하는 탄원서도 제출했기에 끝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누범인데다 동종 전과도 3개나 있었고 사문서 위조까지 겹쳐 무거운 실형을 받게 됐죠. 그놈이 실형을 받게 된 이유 중 하나도 그 여자가 사문서 위조를 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도왔기 때문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그 여잔 결혼정보 회사 측에서 진행한 소송에도 패소해 배상금도 물어내야 했습니다. 정말 한상의 사회 악들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최후였어요. 영수야, 많이 힘들지? 그래도 지나보면 지금 일이 분명 너한테 큰 밑거름이 돼줄 거야. 처남, 기운내. 처남은 처남이 못나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자책하지만 내 생각은 달라. 처남이 평소에 너무 잘 살아왔으니까 하늘이 처남을 도왔던 거야. 안 그러고서야 어떻게 처남 누나가 그 여자한테 계속 지나친 찝찝함을 느꼈겠어. 그 길고 힘든 과정 동안 옆에서 힘과 위로를 끊임없이 주던 사람은 바로 누나와 매형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그래, 나 같은 놈을 좋다고 하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 내가 주제도 모르고 결혼을 욕심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게다가 보는 눈도 엉망이니 이런 사기까지 당할 뻔했지. 전 이런 생각들에 휩싸여 한동안 많이 괴로워도 했어요. 누나와 매형은 그런절 이곳저곳 데리고 놀러 다니며 머리도 환기시켜주고 다른 사기 피해자들의 사례까지 찾아가며 사기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라고 위로해줬죠. 또한 여자들이 보는 눈이 없어 저 같은 남자를 놓친 거라고도 말해주는데 그냥 그 말들 자체가 참 고맙더라고요. 그런 두 사람 덕분에 저는 자괴감에서도 많이 벗어나고 끝까지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로 인해 인생이 망가질 뻔한 지도 어느새 몇 해가 지났어요. 그 여잔 아직도 교도소에서 콩밥을 먹으며 살고 있을 거예요. 그에 비해 형량이 짧았던 그놈은 진즉 출소했을 텐데 예전에 제 앞에서 싸우던 꼴을 봐선 그 둘은 진즉 헤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든 제 알 바는 아니지만 제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이 법을 두려워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영수야, 너 이제 결혼 생각은 아예 없는 거야? 누나, 난 결혼의 결자도 지금은 생각도 하기 싫어. 난 그냥 마음 접었어. 이번 생의 결혼은 내 팔자였구나 하고 체념한 지 오래야. 지금 전 결혼에 대한 마음은 아예 접었습니다. 전엔 저도 결혼하고 싶고 아이도 가지고 싶다는 마음에 항상 조급했던 것 같은데 아예 포기를 하니 지금은 전에 없이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전 평생 제 가족은 누나, 매형, 그리고 조카들 뿐이다 생각하며 누나 가족에게 잘하고 사는 중입니다. 특히 누나가 아니었다면 제 인생은 정말 큰일 날 뻔했기에 전 누나에게 전보다 훨씬 잘하고 있어요. 야, 너 진짜 정신 나갔어? 그 돈이 얼만데 네가 그걸 갚아줘. 그래, 처남. 마음은 고맙지만 우리도 염치가 있는 사람이야.
왜 싫다는데도 이런 일로 고집을 부려? 전 1년 전엔 누나와 매형이 됐다는데도 우기고 우겨서 누나와 매형의 집에 남은 대출금을 전부 갚아주기도 했습니다. 기겁하며 거절하던 두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하면서요. 망칠 뻔한 내 인생 구해준 값이라고 생각하고 제발 받아줘, 누나. 누난 누나 놀고 싶은 거, 누나 청춘 다 희생하면서 지금의 날 만들어준 사람이야. 게다가 날 사기꾼 소나기에서 구해주기까지 했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하게 해줘?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벌어서 그럼 누구한테 쓰겠어? 다른 집 성공한 자식들은 부모님께 집도 턱턱 사준다는데 나도 누나한테 동생으로서 그리고 자식으로서 효도 좀 하게 해줘. 매형, 매형도 저한테 그만 좀 져주세요. 결국 제 고집에 누나와 매형은 한 발 물러서줬던 거예요. 누난 결혼을 포기한 절 아직도 내심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전 포기한 가정을 꾸리는 일 대신 지금은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을 찾았어요. 그건 바로 부모님을 잃고 외롭게 사는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후원도 하는 일이었죠. 전에도 조금씩 후원을 하며 살긴 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봉사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진 않았거든요. 괴로워하던 시기에 머리를 비우고자 시작한 보육원 봉사에 나중엔 완전 진심이 됐던 거죠. 그랬기에 전 요즘 전보다 훨씬 후원 금액도 늘리고 목돈이 생기면 기부도 하며 시간 내어 봉사를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서름을 잘 알고 있으니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아이들을 더 위해주고 도와줄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와, 영수 아저씨다. 아저씨, 보고 싶었어요. 다들 잘 있었어? 아저씨도 너희들 보고 싶었어. 근데 오늘은 뭐 사오셨어요? 완전 맛있는 냄새 나요. 요 녀석들, 아저씨가 아니라 제밥에 관심이 있던 거지? 아저씨가 오늘은 피자랑 햄버거 사왔지. 와, 아저씨 최고. 이젠 제가 익숙해진 건지 제가 갈 때마다 절 반겨주는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곤 합니다. 전 앞으로도 이런 선행을 멈추지 않고 아이들에게 저희 누나 같은 존재가 되어주려 노력할 생각이에요. 누나가 부모님 대신 제게 부모가 되어주었던 것처럼 저도 아이들에게 완벽하진 않지만 부모처럼 든든한 후원자와 응원자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잘 자라준 뒤엔 저와 마찬가지로 이런 선행을 대물림해줬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을 잃은 어린 아이들이 한순간이라도 덜 울고 덜 슬플 수 있게 말이죠. 또한 전 평생 누나에 대한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겁니다. 제가 어릴 땐 제 부모님이 되어 절 지켜주고 제가 커서도 필사적으로 제 인생을 구해준 은인이니까요. 이렇게 사연으로 누나와 이야기를 적어보니 오늘따라 누나가 또 보고 싶네요. 바로 얼마 전 설날에도 누나네 집에 다녀왔었는데 말이죠. 곧 이 사연을 마무리하면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 괜히 쑥스러워서 자주 하지 못했던 말을 해줘야겠습니다. 누나, 많이 사랑하고 항상 고마워. 하고요. 여러분의 곁에도 항상 날 지켜주고 위해주는 가족이 있으신가요?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가족이 되어주고 있나요? 제 사연을 들으셨던 시간이 많은 분께 가족에 대해 한 번 더 떠올려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이야기를 마쳐볼게요. 설이 지난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 한 해가 여러분 모두에게 알차고 의미 있는 해가 되길 바라면서요. 제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